오늘 오전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도 공급 대책이 담겨져 있었죠. 네, 대출 규제와 공공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나선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주목할 내용은 무엇일지 한성대 일반대학원 권대중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자회견 앞으로 부동산 더 잡겠다. 저는 그렇게 저도 들렸는데. 실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135만 호가 얼만큼인지 시청자분들이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연간 27만 호씩 공급하겠다는데 98년도, 99년도 노태우 정부가 1기 신도시를 공급했죠. 그 당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5개 신도시가 1기 신도시인데 모두 합쳐도 29만 2천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4배가 훨씬 넘죠. 거의 5배 가까이 4배 이상을 5년 동안에 공급하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전 정부도 270만 원 플러스 알파를 계획했지만은 결국에 뭐 몇만 가구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건 서민들에게 좋을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을 이제 그 수요를 억제해서 규제하겠다는 게 좀 가슴 아프지 않나. 서민들이 수요를 억제해서 규제하는 것보다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공급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쓰는 게 바람직한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좀 약간은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가슴에 와닿는 얘기 한 번 있었어요. 어떤 그게 거였을까요? 저도 이제 학교 선생으로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으로서의 1시간이 5,200만 인구에 5,200만 시간이라는 거. 그 정도 열심히 대통령직을 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마음에 놓이고 또 와서 닿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 문제는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딱 들었을 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 네. 그리고 주식으로 돈 벌게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주식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주식 쪽에 저희가 포커스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들 대부분이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재테크에 있어서.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 그 얘기는 대출도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집을 더 많이 지어서 집값이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제 두 번째 주택을 많이 지어서 안정화시키겠다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다.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딱 두 가지거든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올라가고요. 또 수요가 증가하면 올라가잖아요. 그 수요 속에는 이제 유동성 자금이 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또 만족한다 하더라도 유동성 자금이 많으면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수요로 이렇게 억제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근데 서두에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돈을 못 벌게 하겠다고 하는 이념 속에는 주택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됩니다. 주택이 자산 가치로서의 개념이 아니고 사용 가치로서의 개념으로 바뀔 때 비로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겠나.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정도 시장까지 안 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은 언젠간 기다리면 나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돼요. 이게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공급 정책과 또는 뭐 유동성 자금 정책이 있지만은 이 공급 정책은 일관성 있게 계획적, 체계적, 미래 예측 가능한 정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수요 정책은 그렇지 않아요. 이 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늘어났다 얼어붙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동성 자금은 정부가 어떤 형태로 경제를 이끌어가든 간에 경제가 어렵다고 돈을 푸는 순간 그 돈은 결국에 부동산 쪽으로 몰려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번에 그 민생자금 15만 원씩 줬잖아요. 개인에게는 15만 원이지만 가게에서는 150, 1,500, 2,000 뭐 이게 1억 5천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은행으로 돌아갑니다. 은행은 이자를 먹고 사는 회사 아닙니까? 그럼 이걸 다시 융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시중에 또 나와요, 이게. 어떤 형태라든 간에. 근데 단지 이제 주택담보대출만 규제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면 결국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97 부동산 정책으로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수요 쪽 이야기를 그렇죠. 했던 공급 건 얘기 아닐까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이제. 근데 이제 그 97 대책을 보면은 한 네 가지, 크게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수도권에 집중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근데 이제
옛날에 8.14 대책을 모르는 분들은 왜 수도권만 주택 공급하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정책입니다. 두 번째 정책이 바로 8월 14일 날 있었습니다. 이건 지방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6.27 대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가 이제 도심지 내에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여간 뭐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규제 완화로 따르는 건폐율 용적률의 상승은 결국에 기부채납 일부가 들어가요. 임대주택 짓게 해요. 그러면 소유자들이 안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민간 주택 공급을 여건을 개선하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거는 좀 엇박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가 이제 전면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LH가 직접 시행사 역할을 해서 택지도 개발하고 주택까지도 짓겠다 그러면 민간 기업이 어디로 가야 되겠죠? 근데 민간 기업의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게 조금 더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일단 뭐 그런 측면에서 좀 그렇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하겠다는 게 이제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더라도 지난번에 감독기관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예전 후보실에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불법 거래나 탈법 거래를 좀 강제로라도 이렇게 규제해서 투기가 일어나는 걸 막겠다. 이건 뭐 집 없는 서민들이나 또는 또 무주택자들뿐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앞에 있는 두 개가 좀 불안해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감독이라는 전 얘기를 들었을 때 금융감독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들은 대부분 특히 아파트는 단지가 몇천 세대가 있어도 거래가 한두 개만 되면 그게 가격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두 개가 거래가 됐을 때 그 가격 이하로 안 파는 인간의 심리가 이게 지금 저 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있냐면요. 주식은 오늘도 아침에 올랐다 오후에 빠질 수 있고 그죠. 아침에 빠졌다 오후에 오를 수 있어요. 네. 부동산은 한 번 거래가 되면 그게 낮은 가격이 됩니다. 그죠.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게 그 다음번 거래는 낮은 가격이 돼요. 상승 국면에서는. 근데 하락 국면에서는 그게 이제 높은 가격이 될 수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짜리가 되면은요. 10억은 잊어버렸습니다, 이미. 18억, 19억에도 안 팝니다. 그러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그래프로 그릴 때 X축을 타임라인, Y축을 페이먼트 라인을 보면은 우상향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한번 오른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원적으로 돌리겠다,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말은 매우 어려운 말이에요. 네. 보통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경매 나오거나 이럴 때 급락하는 거 빼고는 부동산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떨어질 땐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경제가 같이 어려워져야 옛날에 IMF 때처럼 떨어지지 부동산만 폭락하진 않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 부패가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은 경제 성장을 뒤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같이 못 사는 나라는 땅값 싸잖아요. 경제가 발전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갑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일본 도쿄는 거기는 단독주택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공동택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는 땅이 국가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푸동지구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비쌉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전에는 우리보다 더 비쌌죠. 그래서 경제 성장과 또는 국민 소득과 GDP, GNP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만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오르는 거는 부동산만 오를 수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들이 너무 의지로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나 정책적 성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성 있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내놔야 돼요. 저도 이전에 뭐 대통령 인수를 몇 번 해왔는데 할 때마다 정책을 내놓을 때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일단은 그 뭐 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네. 그 100만 가구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개 신도시 3배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그걸 임대주택을 질 수 있는가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유권자들에게는 일단은 숫자가 확 숫자가 다가오죠. 있어야 이제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천 가능성은 다음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집권 초기지 않으니까 초기잖아요. 예. 집권 초기에 지금 현재 135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한 것은 일단 한번 기다려봐야죠. 착공 건수니까. 근데 착공 건수로 바꾼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3기 신도시가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뿐이 아니라 좀 더 앞당겨서 이렇게 주택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아니겠나. 100%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일단 목표치가 높다는 얘기는 뭐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의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부터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서울 시내 그리고 수도권에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지방일 수도 있고 서울 시내에서 이제 무주택자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더 지방이나 나머지 지역들은 오히려 더 공동화되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면은요, 미분양이 나도 주인은 있습니다. 시기가 문제입니다. 지금 미분양 주택이 2만 7천 가구 정도 되는 게 누구나가 주인은 있습니다. 주인은 계속 미분양이 나서 공실로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누군가 주인이 있는데 지금 이 수도권 지역에 2,700만 명이 산다는 건 비정상이잖아요, 이게. 지방으로 확산시켜서 분산시켜서 만약에 서울 사람들을 수도권으로 수도권 사람들을 지방으로 보내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제가 오전에도 경기도에서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서울 강남 사람들은 비싼 집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못 팔아요. 양도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양도세를 완화해주거나 혜택을 줘서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 특히 경기도로 가는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막 50% 감면한다든지 해서 그걸 팔고 나가게 하고 그 자리에는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지방으로 또 내려갈 때는 또 양도세를 감면하거나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지방에 살만한 그 여건이 만들어지려면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급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러고 주거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아직은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한 겁니다. 서울 시내의 양극화, 수도권의 양극화, 지방과의 양극화. 이건 이제 지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정부가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될 얘기고, 다 못 풀면 다음 정부 또 풀어 나가야 될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뭐 젊은 친구가 이제 살 수 있다고 하셨지만 LTV 뭐 이런 거 하면은 연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못 사지 않나요, 강남 집은? 그러니까 누구나가 강남을 선호하는 거가 문제입니다.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건 수요가 많아서 올라가잖아요.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급을 늘릴 땅이 더 없다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쓰라는 얘기죠. 그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바로 경기도 또는 수도권을 이렇게 분산하는 정책인데, 일단 뭐 교통이 많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수요 분산 정책이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계속 기조 자체가 대출 규제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 오히려 실수요자를 위한다는 정책이라고는 하는데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집 사기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고, 특히나 취약계층은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이제 그 올가을 지금 이사철이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 봄에도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매매를 못하게 묶어놓으면 매매 수요가 넘어가야 그 집이 빈 집이 전세 가격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월세나? 이게 못 넘어가니까 물량이 이제 적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지요.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고 또 올려줄 그 보증금을 못 올려주게 되면 보증부 월세, 소위 반전세라는 게 늘어나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월세가 늘어나게 돼요. 지금 월세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이 월세가 늘어나게 되면 점점 어려워져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정부가 최후의 그 대책을 내놓는 것이 바로 주택 바우처 제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거나 장기 임대주택 공급하는 게 정부의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인데, 만약에 그 LH가 임대주택만 짓다가 지금 분양주택까지 짓는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솔직히 얘기하면 LH나 이제 이런 데서 지은 아파트를 선호하지 잘 않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저렴하게 대량 공급하려다 보니까 네. 고급화가 좀 덜 돼서 그래요. 그쵸. 좋은 자재를 못 쓰게 되고 SH나 LH나 GH가 공급하는 거, 서울 그 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들도 쓸만해요. 살만하고. 근데 위치가 썩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일단은 좋은 자리는 일반 고급 아파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서민들은 뭐 그거라도 좋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주관적으로 해서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건 어떤 건가요? 아주 극빈층들에게는 월세를 정부가 일부 대납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한 2조 이상에 나가거든요. 청년들에게도 지원하고 또는 뭐 가족이 있는 집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이번 97 뭐 부동산 대책이든 뭐 결국에는 부동산은 다 입지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도심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결국엔 그게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서 이제 그 도심 그 복합 개발을 하겠다. 그 또 특히 이제 공공 부지를 개발할 때는 무조건 복합 개발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복합개발도 공공부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역세권 개발이나 도심 복합개발을 할 때 지금까지도 한 건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용적률을 올려주거든요. 건폐율 완화해주고 그럼 올려주는 거에 약 50%를 기부 체납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거지요.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3종 주거 지역이 서울의 250%의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토지가 100평이면 250평이면 250평을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역세권 개발로 하면 750%까지 올라갑니다. 한 500%가 올라가요. 엄청난 수익성이 좋아지죠. 250%를 기부 체납해야 됩니다. 올라간 500%의 반을.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용적률 500%의 중에 250%를 기부 체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250%의 구청이나 시청이 원하는 건물을 지어서 줘야 됩니다. 그럼 실제 그 이익 보는 거는 20, 30%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수익성이 없겠네요. 수익성은 조금이라도 개선은 되는데 네. 그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어서 또 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이제 그 재건축을 할 때나 재개발할 때 특히 이제 이번에는 임대주택을 먼저 추첨한다 그러죠. 근데 임대주택이 내 단지에 들어오는 거를 아직은 거부하거든요. 내 옆집이 전세나 월세일 땐 괜찮은데 재건축 재개발로 단지를 이룰 때 우리 동네의 임대주택은 싫어하거든요. 그게 상생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이번 정부가 아마 그걸 시도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복합개발을 하더라도 그 속엔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청소년 시설부터 노인시설도 있습니다. 근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주 요인은 노인입니다, 노인들. 노인들이 1인 가구가 많아져서 지금 많아진 건데 한 40%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로가 소통하면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걸 바꾸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다 어려워요. 보니까 우리가 늘 항상 법과 제도부터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보완점이 좀 더해지면 좋을까요? 우선은 저는 만약에 뭐 노인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우리가 보면은 상가는 1, 2층이잖아요. 그걸 한 20층 짓는 거예요. 그리고 1, 2, 3층은 상가하고 나머지 노인 주택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단지에 자식이 살고 부모가 살아서 상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임대주택이나 또는 뭐 조합원 주택 중에서 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이제 그 지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축비만 기본형 건축비의 80% 정도 주고 나머지 땅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 대신에 그만큼 용적을 올려줬잖아요. 근데 임대주택도 똑같은 그 시민이고 국민이고 단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같은 건물 내에서 전세나 월세나 소유자 같이 산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별도로 띄워놓다 보니까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임대주택에는 거의 맞벌이가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가주택에는 맞벌이가 한 반 정도 있다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방치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어떤 정책을 쓰고 어떤 돈을 줘도 더 앞서서 해야 될 게 양육을 책임지는 국가가 돼야 됩니다. 동사무소 파출소가 지금 현재는 3개, 4개, 2개, 3개가 묶어져서 지구 단위로 경찰서는 지구 땡갈로 바뀌었죠. 그리고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로 바뀌었어요. 그 비어있는 동사무소 파출소가 작지만은 영어, 유아원, 유치원, 방과후 교실로 만들어서 내 동네에 내가 출근하면서 맡기고 퇴근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생긴다면 좀 더 아이를 많이 낳지 않겠나. 그러면 좀 분위기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도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변해 가야 돼요. 그 환경을 이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누군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 이득을 보게 그럼요.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포기해야 되는데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누가 포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요? 그거는 이제 결국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법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최소한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익을 보장하되 그 추가되는 이익을 오히려 사회에 환원하고 국가에 환원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가장 좋지 않겠나. 사실은 환경이 바뀌면 의식이 바뀌잖아요. 의식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거든요. 하나부터 10까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문제 어려운데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